자, 그럼 내 동생은 조커였다. 지금 막을 올립니다. 내 동생은 조커였다. 우리 집안의 걱정거리 1순위는 늘 내 동생 김우진이었다. 나보다 2살 어린 남동생,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금방 때려치우고 늘 돈이 부족해 사고 치거나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 잠만 자는 모습. 부모님께는 늘 한숨만 안겨드리는 골칫덩이였다. 나는 성실하게 대학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 취직해서 남들처럼 살아왔다. 하지만 동생은 달랐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도 제대로 가지 않았고 아르바이트조차 오래 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런 동생을 보며 답답해했고 부모님은 동생 때문에 속병이 날 지경이었다. 우진이는 언제 철들까? 언제쯤 번듯하게 자기 앞가림을 할까? 엄마는 동생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숨을 쉬셨다. 쟤는 틀렸어. 내가 일찌감치 포기했어. 아빠는 동생에게 기대하는 것을 완전히 놓아버린 듯했다. 나 또한 동생이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내가 힘겹게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 때 동생은 그 돈을 얻어 쓰거나 사고를 쳐서 우리를 힘들게 했다. 나는 동생에게 충고하고 잔소리했지만 동생은 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았다. 형은 그렇게 사는 게 좋겠지.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동생은 늘 그런 식으로 대답했다. 그의 눈빛에는 반항심인지 체념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동생이 왜 그렇게 방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걸까? 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생각했지만 동생은 25, 26이 되어서도 여전히 철없는 모습이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동생의 무직 상태는 우리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이기도 했다. 부모님은 동생 용돈까지 챙겨주시느라 허리가 휘었고 나는 내 월급을 쪼개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했다. 동생은 우리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동생에게 결정적으로 실망하고 화가 났던 사건이 있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수술비가 부족했던 것이다. 아빠는 이미 은퇴하셨고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금액이었다. 언니라도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우리는 나 하나뿐이었다. 그때 나는 동생에게 간절하게 부탁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면 보태달라고, 혹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벌어보자고. 하지만 동생은 나에게 돈이 하나도 없다며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갔다. 엄마가 아프신데 병원비가 없는데 동생은 자신의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게 더 중요했던 것이다. 나는 동생의 이기적인 모습에 분노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가족보다 친구가 중요한 걸까? 나는 결국 여기저기 돈을 빌려 엄마 수술비를 마련했다. 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받으셨지만 나는 동생에게 큰 실망감을 느꼈다. 동생에게 기대하는 것을 완전히 놓아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동생에게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 그냥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동생은 그런 나의 태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엄마가 퇴원하신 후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아빠는 우울증까지 겪으시면서 완전히 무기력해지셨고 엄마의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동생의 용돈까지 나는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다. 하루하루가 버거웠다. 동생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늦게까지 자고 늦게 나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다가 늦게 들어오고 어느 날 아빠에게 사채업자들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과거 아빠 사업 실패 당시 졌던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였다. 분명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자와 수수료가 불어나면서 다시 빚이 생겼다는 것이다.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부모님은 불안에 떨었다. 나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동생 김우진이 나타났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도망쳤을 텐데 동생은 빚쟁이들 앞에 당당하게 나섰다. 아저씨들, 저희 아빠한테 이러지 마세요. 빚, 제가 해결할게요. 나는 동생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 내가 뭘 해결해? 너 돈 없잖아. 빚쟁이들도 동생을 비웃었다. 내가 뭘 해결해? 내 형한테 얹혀 사는 주제에. 동생은 빚쟁이들의 비웃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동생은 황당한 제안을 했다. 좋습니다. 이 빚, 제가 아저씨들하고 직접 해결하죠. 아저씨들, 저랑 게임 한 판 하시겠습니까? 게임이라니, 빚을 게임으로 해결하자니. 나는 동생의 말에 완전히 정신을 놓을 것 같았다. 빚쟁이들은 동생의 엉뚱한 제안에 폭소했다. 하지만 동생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의 눈빛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다. 동생의 황당한 제안은 우리 가족의 숨겨진 진실을 향한 서막이었다. 철없는 골칫덩이라고 생각했던 내 동생 김우진. 그의 멈춰버린 시간 속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과 능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제안장, 빚을 건 게임. 동생 김우진이 사채업자들에게 게임을 제안했다는 사실에 우리 가족 모두 충격에 빠졌다. 아빠는 동생에게 소리를 질렀고 엄마는 동생을 말렸다. 우진아, 내가 뭘 한다고 그래? 위험하게 왜 나서? 엄마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형, 정신 차려.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 장난치지 마. 나는 동생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동생은 우리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사람들, 저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니. 사채업자들을 상대로 별거 아니라니. 동생은 대체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 걸까? 빚쟁이들은 동생의 제안을 잠시 비웃었지만 동생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의 호기심을 느낀 것 같았다. 결국 빚쟁이들은 동생의 게임 제안을 받아들였다. 정확히 어떤 게임인지는 모르겠지만 빚을 걸고 하는 게임이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날 이후 동생은 빚쟁이들과 연락하며 게임 날짜와 장소를 조율했다. 동생은 우리에게 게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저 걱정 마세요. 제가 이길 거예요 라고만 반복했다. 나는 불안했지만 동생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신 때문에 완전히 말릴 수도 없었다. 동생은 게임 날짜가 다가올수록 변해갔다. 평소에는 늘어져 자거나 빈둥거렸는데 게임 날짜가 정해진 후부터는 밤늦도록 무언가를 하거나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고 그의 행동에는 예민함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처럼. 나는 동생이 무슨 게임을 하려는지, 왜 저렇게 달라졌는지 궁금했다. 동생의 옛 친구인 박민규가 떠올랐다. 동생이 고등학교 때부터 어울렸던 친구인데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어딘가 비밀스러운 구석이 있는 친구였다. 혹시 박민규는 동생의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수소문 끝에 박민규를 찾아갔다. 박민규는 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박민규에게 동생이 사채업자들과 빚을 건 게임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동생이 최근 변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민규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우진이가 결국 그 세계에 발을 들였구나. 박민규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세계라니? 무슨 세계 말이야? 그리고 우진이가 뭘 한다는 거야?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박민규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그의 이야기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내 동생 김우진의 숨겨진 삶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태수 형, 사실 우진이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우진이는 비밀게임 세계의 조커였어. 박민규의 말에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비밀 게임? 조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뭘 하는 소리야? 박민규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 게임이라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돈, 명예,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승부를 겨루는 위험한 게임들이라고. 도박, 전략 싸움, 정보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계의 승자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얻지만 패자는 모든 것을 잃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다고 했다. 우진이는 그 비밀 게임 세계에서 아무도 정체를 모르는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 조커로 불렸어. 박민규의 말에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알던 철없는 동생이 그런 무서운 세계의 조커라니. 박민규는 우진이가 왜 그 세계에 발을 들였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10여 년 전 아빠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빚더미에 앉았을 때 우진이는 어린 나이였지만 집안의 절망적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부모님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우진이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우진이는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분노 때문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했어. 그리고 돈만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지. 우진이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로 결심했고 그때 우연히 비밀 게임 세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위험한 세계였지만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처음에는 작은 게임부터 시작했지. 하지만 우진이는 타고난 승부사 기질이 있었어. 냉철한 판단력, 뛰어난 관찰력, 그리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기발한 전략까지. 우진이는 승승장구했지. 그리고 곧 그 세계에서 조커로 불리게 된 거야. 아무도 그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그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 박민규는 우진이가 비밀 게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아빠 사업 빚을 모두 갚았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이야기했다. 아빠는 자신의 힘으로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진이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벌어들인 돈이었다니. 우진이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할까봐. 그리고 자신이 어떤 위험한 일을 하는지 알면 너희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아니까. 그래서 일부러 철없는 골칫덩이인 척했던 거야. 가족들이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도록, 자신의 위험한 삶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도록 너희들 곁에서 그림자처럼 가족을 지키려 한 거지. 나는 박민규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오열했다. 내가 알던 내 동생은 가짜였다. 철없고 한심한 골칫덩이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위험한 세계에서 홀로 싸워온 외로운 영웅이었다. 그의 방황처럼 보였던 삶은 사실은 비밀 게임 세계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술이었던 것이다. 엄마가 아프셨을 때, 내가 수술비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동생이 돈이 없다고 했던 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분명 돈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이 비밀 게임 세계에서 벌어들인 위험한 돈이었기에 차마 우리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때도 어떤 다른 위험한 거래나 게임 때문에 돈이 묶여 있었던 것일까? 나는 동생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 더 마음이 아팠다. 박민규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우진이는 사실 지금도 완벽하게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황 사장이라는 사채업자. 그 사람, 우진이가 과거에 엮였던 무서운 사람이야. 이번에 아빠 빚 때문에 다시 엮이게 된 것 같은데 아마도 우진이는 이번 게임을 통해 황 사장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려고 할 거야. 마지막 승부를 걸고. 황 사장. 언니 이야기의 황 사장과는 다르지만 사채업자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번에는 동생을 얽어매는 악당 역할이다. 동생이 황 사장과 어떤 식으로 엮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게임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나는 박민규의 말에 온몸이 떨렸다. 동생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비밀 게임 세계에 발을 들였고, 이제 그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목숨을 건 승부를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알던 내 동생의 삶은 너무나 작고 초라했지만 그의 진짜 삶은 너무나 거대하고 위험했다. 나는 동생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지난 시간 동안 동생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동생은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안전을 희생했는데 나는 그런 동생의 마음도 모르고 그를 무시하고 실망했다. 박민규는 눈물을 흘리는 나에게 말했다. 태수 형, 이제라도 내가 알아서 다행이야. 우진이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이제는 우진이 혼자 두지 마세요. 우진이는 형이, 가족이 필요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동생 김우진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 그리고 그의 마지막 게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동생을 돕는 것. 철없는 골칫덩이라고 생각했던 내 동생, 그의 숨겨진 삶, 그의 위대한 희생 앞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동생은 조커였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외로운 영웅, 제세장, 조커의 마지막 게임. 박민규에게 동생 김우진의 숨겨진 삶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후 나는 혼란과 동시에 깊은 슬픔에 빠졌다. 내가 알던 동생은 동생의 전부가 아니었다. 철없고 한심한 골칫덩이인 척했던 동생은 사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위험한 세계에서 싸워온 외로운 전사였다. 그의 방황은 위장이었고 그의 무심함은 아픔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다. 우진아, 나는 동생을 불렀다. 동생은 나의 목소리에 뒤돌아보았다. 나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고 동생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형, 왜 그래? 우진아, 나 다 알았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규한테 다 들었어. 내가 가족 때문에 비밀 게임 하는 거, 황 사장한테 빚이 있다는 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다 알았어. 나의 말에 동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이 들켜버린 충격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애써 감추려 했던 여린 마음이 드러났다. 형,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동생이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진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서 그런 끔찍한 일을? 왜? 나는 동생에게 다가가 동생을 끌어안았다. 동생은 처음에는 나의 포옹을 거부하려 했지만 이내 힘없이 나의 품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고 등은 가늘게 떨렸다. 평생을 혼자서 감당해온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가족에게조차 진심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외로움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미안해, 우진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 원망하고 너 미워했어. 내가 우리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너 마음도 모르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 동생. 나는 동생의 등을 토닥여주며 함께 울었다. 동생은 내가 오해했던 철없는 골칫덩이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외로운 영웅이었다. 그의 눈물은 그의 아픔이었고 그의 사랑이었다. 동생은 진정된 후 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빠 사업 실패 후 얼마나 절망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비밀 게임 세계에 발을 들여
처음 돈을 벌었을 때의 기쁨과 동시에 느껴졌던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황 사장과의 악연. 황 사장은 동생이 처음 비밀 게임 세계에서 크게 성공했을 때 동생의 약점 가족을 이용하여 동생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동생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 했던 인물이었다. 동생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황 사장에게 돈을 빌렸고 그 대가로 황 사장의 위험한 게임에 참여해야 했다. 동생이 황 사장에게 갚아야 할 빚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생의 자유였고 동생의 안전이었다. 황 사장은 돈을 미끼로 동생을 영원히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다. 이번 게임, 황 사장과의 마지막 승부야. 이 게임에서 이기면 황 사장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낼 수 있어. 그리고 다신 위험한 일 안 해도 돼. 하지만 지면 동생은 말을 잊지 못했다. 지면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나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던 동생의 손은 이제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우진아,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 형 있잖아. 엄마 아빠도 있고 이제 우리 같이 이겨내자. 황 사장, 그 사람 내가 어떻게든 막을 거야. 너 혼자 감당하게 안 할 거야. 나는 동생을 부축하여 거실로 나갔다. 엄마 아빠에게도 이 모든 진실을 알려야 했다. 물론 충격받으시겠지만 더 이상 동생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었다. 아빠와 엄마는 나의 이야기, 그리고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과 슬픔의 말을 잊지 못했다. 자신들이 몰랐던 아들의 끔찍한 희생, 철없는 골칫덩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들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악마와 싸워왔다는 사실에 오열했다. 아빠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아들이 그런 위험한 길로 빠졌다는 사실에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아들이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울었다.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울었다. 동생의 희생, 아빠 엄마의 자책, 그리고 나의 미안함까지 뒤섞여 눈물바다가 되었다. 동생은 우리가 자신의 아픔을 알고 함께 울어주는 것에 위로받는 듯했다. 평생 혼자 짊어졌던 짐을 비로소 가족과 함께 나누는 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동생의 마지막 게임에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어떤 게임인지, 어떻게 동생을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동생 혼자 싸우게 두지는 않을 것이었다. 동생은 우리에게 게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황 사장과의 마지막 게임은 정보전이라고 했다. 황 사장이 숨기고 있는 불법적인 거래나 비리 정보를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황 사장은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테고 동생은 그 약점을 파고들어야 했다. 만약 동생이 먼저 황 사장의 결정적인 비리를 찾아내 경찰이나 언론에 폭로하면 동생의 승리. 하지만 황 사장이 먼저 동생의 약점 가족의 안전을 이용하거나 동생이 정보를 찾지 못하면 동생의 패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게임이었다. 나는 박민규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박민규는 동생과 함께 비밀 게임 세계에서 활동했기에 황 사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박민규는 우리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는 황 사장의 불법적인 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동생과 함께 황 사장의 약점을 파고들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가족 모두 동생의 게임을 돕기로 했다. 아빠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통해 황 사장의 사업 구조를 분석했고 엄마는 동생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다. 나는 나의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황 사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도왔다. 서연이도 언니 오빠를 돕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
우리 가족은 하나의 팀이 되어 황 사장이라는 거대한 악마와 맞서 싸우기로 했다. 동생의 마지막 게임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동생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황 사장의 약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박민규는 위험을 무릅쓰고 황 사장의 핵심 정보를 빼내려 했다. 우리는 불안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텨냈다. 이제 동생은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 모두가 동생의 조커가 되어 그의 마지막 게임에 함께했다. 제내장, 조커의 반격, 악마의 몰락, 동생의 마지막 게임 날짜가 밝았다. 황 사장과의 정보전, 최종 기한. 우리는 밤새도록 황 사장의 약점을 파고들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황 사장은 워낙 치밀하고 자신의 비리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긴장감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다. 황 사장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그때 박민규에게서 연락이 왔다. 황 사장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정보는 위험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고 직접 가서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박민규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했다. 민규야, 안 돼. 위험해. 내가 갈게. 나는 박민규를 말렸다. 형,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진이 마지막 게임. 제가 꼭 돕고 싶어요. 박민규는 단호하게 말했다. 결국 박민규는 황 사장의 핵심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위험한 곳으로 향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박민규를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도 박민규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불안감은 커져갔다. 혹시 박민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때 황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동생 김우진에게 온 전화였다. 동생은 긴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황 사장은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우진이 내 친구 박민규 지금 내 수중에 있다. 내 놈이 감히 날 속여? 마지막 기회를 주지. 지금 바로 나에게 와. 내 가족들의 안전은 보장하지 못할 거야. 황 사장이 박민규를 잡았다니.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하다니. 동생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형, 민규가 황 사장한테 잡혔어. 그리고 우리 위험해. 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분노와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황 사장은 약속을 어기고 비겁한 수단을 사용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수 없었다. 박민규를 구하고 황 사장을 막아야 했다. 나는 동생에게 말했다. 우진아, 황 사장한테 간다고 해. 하지만 혼자 가지 마. 내가 같이 갈게. 우리 가족 모두 같이 갈 거야. 엄마 아빠도 동생과 함께 가겠다고 나섰다. 더 이상 동생 혼자 위험을 감수하게 둘 수 없었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황 사장에게 맞서기로 했다. 동생은 처음에는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우리의 단호한 모습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변호사와 경찰에게 상황을 알리고 황 사장이 지정한 장소로 향했다. 황 사장은 폐공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민규가 붙잡혀 있었다. 박민규는 얼굴에 상처를 입고 있었지만 괜찮다는 듯 우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왔구나. 김우진이 내 가족들까지 데리고 오다니. 어리석은 놈. 황 사장이 비웃었다. 동생은 황 사장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조커로서의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황 사장, 약속을 어기셨군요. 게임은 게임답게 해야죠. 게임? 게임은 이기는 놈이 정하는 거야. 내 친구 목숨, 그리고 내 가족들 안전, 다 내 손에 달려있지. 황 사장은 비열하게 웃었다. 그때 나는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경찰에게 연락했다. 스피커폰 상태로 전화를 걸어 황 사장의 목소리가 경찰에게 들리도록 했다. 경찰입니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경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황 사장이 당황했다. 내 놈들이 감히 죽고 싶은 게냐?
황 사장은 분노하며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황 사장의 부하들과 우리 가족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동생은 박민규를 구하려 했고 나는 동생과 가족들을 지키려 했다. 아빠와 엄마도 용기를 내어 황 사장에게 맞섰다. 평소 약해 보였던 엄마는 황 사장에게 소리 지르며 달려들었고 무기력했던 아빠도 주먹을 날렸다. 우리 가족은 필사적으로 서로를 지켰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친 것이다. 내가 연락한 경찰이 곧바로 출동한 것이었다. 황 사장과 그의 부하들은 경찰에게 제압되었다. 황 사장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악행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박민규는 무사했다. 그는 품속에서 황 사장의 결정적인 비리 정보가 담긴 USB를 꺼내 나에게 건넸다. 황 사장이 박민규를 고문하면서 이 정보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박민규는 목숨을 걸고 이 정보를 지켜냈던 것이다. 황 사장은 불법 사채업, 협박, 납치, 미수 등 수많은 죄목으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악행은 모두 세상에 드러났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의 몰락을 기뻐했다. 동생 김우진과 박민규의 용기, 그리고 우리 가족의 함께 싸운 힘으로 얻어낸 승리였다. 황 사장이라는 악마와의 싸움은 끝났다. 동생은 비로소 비밀 게임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가족을 위해 시작했던 위험한 게임, 그 마지막 승부에서 동생은 진정한 승자가 되었다. 외로운 조커가 아닌 가족과 함께 승리한 영웅. 에필로그 조커의 진짜 얼굴. 수년 후 우리 가족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아빠는 건강을 회복하셨고 엄마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동생 김우진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비밀 게임 세계를 완전히 떠난 그는 평범한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치열함과 깊이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동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차가운 가면을 쓰지 않았다. 형인 나에게 먼저 다가와 이야기도 걸고 엄마, 아빠에게도 살갑게 대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처럼 해맑은 웃음은 아니었지만 편안함과 행복이 느껴졌다. 나는 동생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동생은 철없는 골칫덩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그림자 수호자였다. 박민규는 동생의 가장 든든한 친구로 남았다. 두 사람은 과거의 위험했던 시절을 함께했기에 서로를 가장 잘 이해했다. 나는 가끔씩 동생에게 물었다. 우진아, 그때 힘들었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동생은 나의 질문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거나 떨리지 않았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형, 괜찮아. 형이 내 곁에 있었으니까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동생의 말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가족을 위해 악마와 거래하고 홀로 싸웠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치유와 안정을 찾은 것이다. 우리 집안의 걱정거리 1순위였던 내 동생 김우진. 그의 진짜 얼굴은 조커라는 무서운 가면 뒤에 숨겨져 있었지만 그 가면 속에는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한 심장이 뛰고 있었다. 동생의 멈춰버린 시간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준비 시간이었고 그의 방황은 가족의 안전을 위한 위장이었다. 그는 악마와의 거래를 통해 우리 가족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자신의 삶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다. 나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내 동생 김우진은 철없는 골칫덩이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었고 나의 조커였다. 그리고 그의 진짜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가족의 사랑으로 빛나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